이리오너라 이리온. 네, 97회입니다. 주간 매크로 투자의 매주 월요일이면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목이 정말 요즘 화두가 되는 걸 제목을 잡았어요. PBR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는 PBR 100 깨고 0.9배 깨고 일부에서는 0.8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PBR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는 ROE가 내려가니까 ROE가 내려가니까 뭐 이렇게 하고 왜 ROE가 내려갈까에 대해서 이제 나름 여의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들으신 신청자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로 가서 받는 질문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걸 어떻게 하면 ROE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간 회의에서도 우리 칩 스트래티지스트인 우리 신중호 팀장님께서 님자 붙여야지 이제 다. 신중호 팀장께서 PBR 내려가는 이유를 또 어쩌면 자산 회전율 갖고 설명했는데 이거부터 풀면서 우리 이번 주 우리 매크로웨이 한번 시작합시다. 네. 제가 그림 몇 개로 놓았는데요. 저희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유세 윤주호입니다. 컨테 엄동찬입니다.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익입니다. 네. 뭐 신기합 편에? 지금 더 10이야. 왜? 아니 저 어제 집에서 IPTV 홍화면을 해봤는데 홍화면 상단에 저희 그 방송이 제일 왼쪽에 떠 있더라고요. 어디에? BTV 홍화면 상단에. VOD 보시는데요? 진짜? 그냥 아예 그 첫 화면 있잖아요. 메인 화면에 화면. 우리가 떠 있다고? 예, 거기 진짜요? 이렇게 못 내려가다 봤어요. 보면은 열린 뭐 있어요. 근데 사람 이게 아무도 안 보지 않아? 제일 왼쪽에 저희 거더라고요. 오늘 가서 봐야겠다. 예, 나는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BTV를 안 보는데 BTV에 첫 화면 우리가 있어요? 예. 이거 진짜 SKT 고맙네. 아니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아닌데 연락 오셔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아니 뭐 용모 좀 신경 쓰네. 지금. 그래서 인사도 하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저희 97회인데 100회 때 뭐 하세요? 아니 일단 빠르게 이벤트 안 얘기를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얘기가 언제인데 진짜. ROE가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못 벌어서 그렇죠. 뭐 ROE라는 게 자본 그치. 대비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4페이지에 근데 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졌냐라고 보니까요. 4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차트가 재미있는데 코스피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보는 지표는 아닌데 자산 대비 그러니까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한 9% 정도 됩니다. 분기에 총 자산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9%라는 얘기고 연간으로 많이 곱하기 4를 하면 한 30 초반? 총 자산에서 매출로 쓴 게 아니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총 자산 대비해서 얼만큼 나왔느냐. 총 자산이 100인데 매출은 매출이 36%밖에 안 나온 거야? 장사를 진짜 못하는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PBR도 그렇게 안 나오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50%는 되는데 기업이 이런 경우 망하는 게 정상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자산의 그렇죠. 30%대밖에 안 쓰고 그러니까 있으면 놀고 있는 공장도 많고 돌아가지 않는 가동률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왜 우리가 왜 그 아침에 발표할 때 부동산 많은 회사들 네. 점점 많잖아요. 네. 이거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 투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영업 활동이 아니라. 여기서의 자산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근데 이게 안전판이 되는 거잖아 또 기업. 이거 안전판이라는 게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계속적인 활동을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자산이 여기서 자산의 회전율이 낮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이냐 무형 자산이냐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에서는 무형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 즉 글로벌리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무역의 어떤 그런 펌프질이 돼야 그걸 자산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못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M&A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산을 판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서 어쩌면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서 인식을 해버리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주에 2천을 깨고 PBR도 어쩌면 금융위기 이전보다 그 금융위기 때 0.82배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싸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 올라와 줘야 되는데 싸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싸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만 뭔가 많이 빠졌지 기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적도 뭐 별로고
기본적인 액션도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총자산 회전율이 분기에 15에서 16% 찍었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한 60% 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져 있었던 가격은 자산 가격을 하회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높았었고 이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PBR 밸류에이션이 뭐 1.2배까지 다시 회복되는 사이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 계속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아까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가 빠르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갖고 잘 활용해서 매출을 못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 거고, 이게 만약에 이게 90년대까지 그려보면 지금의 총자산 회전율의 레벨이 90년대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었던 그 당시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자산은 아시는 것처럼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루어졌는데 90년대에는 자본보다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ROE가 빠지고 매출이 안 돌면 부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비용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구제금융까지 갔었던 사이클이고, 이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회전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ROE가 빠지고 이익률이 설사 1, 2%라 하더라도 부채보단 자본이 많기 때문에 망하진 않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비 기업도 살아남고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44조 원, 즉 순이익이, 그러니까 순이자 이익이 40조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으로 순이익 예상치가 2019년이 한 100조 안 됩니다. 네. 그 중에 뭐 금융 제외하면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의 PBR을 설명 변수로 찾으면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PER은 우리나라가 싸지가 않으니까요. 싸지 않게. 이게 그 안정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본 효율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예,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이것밖에 못 벌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채권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전적일 수 있는데 주식으로 본다면 효율성 떨어지는 기업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밸류에이션이 어땠어요? 낮아지죠. 일본이 그랬죠. 비슷했나? 예, 2000년대 초반에 총자산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모든 애들이 다 이제 저축을 하면서, 왜냐면 그때 그 대차대 대표 불황을 겪고 오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일본이랑 비슷한 경우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기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기업이 자금을 가지고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자기들 저거 돌린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고 금융 투자 쪽으로 돌린다는 소리거든요. 자본을.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아니, 가장 그러니까 삭갈 욕할 수가 없는 게 돈 되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을 넣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하는데 아니, 그게 자본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당장 집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나오든지 영업이익이 나와야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솔직히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러 왜 그래?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머징 기업들의 행태인데요. 이머징 기업은 생각하는 게, 이머징 국가도 그래요. 돈을 투자를 하면은 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3, 4년 이후에 뭔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안 잡혀 있더라고요, 항상.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거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영자들이 이제 3, 4년 후에 자기가 이렇게 있을 줄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인 대리인 이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선진국 됐네. 네, 좋게 선진국 된 생각하면 거예요. 이머징은 돈이 없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빌려서 성장을 갖고 가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갖고 가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클은 지나온 거예요. 자본이 많고. 근데 이제 이 자본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이제 매출 나누기 자산이라고 따지면 그 레이쇼를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 매출이 늘어나는 사이클로 가거나
아니면 자산을 줄이는 사이클로 가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보니까 좀 쓸데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팔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땅만 놀리고 있으면 땅을 팔아서 캐시플로우를 이게 들어와서 그 캐시플로우를 또 다른 어떤 그 효율이 높은 M&A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갑자기 계속 총자산이 분모가 그러면 매출이지. 분모가 총자산이죠. 분모가 총자산인가? 네. 잠깐만. 밑에가 총사자산이고 위에가 매출인 거죠. 밑에가 총자산, 네. 위가 매출이 커져야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이셔가 급격하게 올라가려면 우리 아침에 이마트 실적 발표도 실적 쇼크 나온 이유가 여기서 온라인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줄이거나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거 효율성을 갖고 가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고 가거나 M&A를 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전체적인 비효율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를테면은 자산을 줄인다라는 건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데 자본 중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배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자산을 되는. 소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야 그렇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ROE가 올라가고 전 세계 미국만 올라가고 그렇죠. 미국만 하더라도 돈은 계속 캐시플로우는 나는데 실제적인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회전율을 총자산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투자했을 때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 불확실한 거거든.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건 회전율이 올라가는 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은 글로벌 디랜드가 약하니까. 선진국에서 과거에 이걸로 거의 하버드 경영학과를 쥐어 잡았던 게 잭웰치예요. GE. 그치. 맞네. 예, 이게 거의 한 5년 동안 완전히 핵심 이론으로 굳어졌었는데. GE가 맛이 갔잖아 지금. 예, 그게 지금 맛이 가서 미국에서는 투자 쪽으로 돌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GE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물론 투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배당 자사주나 그 매입 소각을 동시에 하면서 회전율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그 NAV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은 총자산이 우리가 분기마다 증가하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7%가 돼요. 근데 매출액은 분기에 7%씩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야. 그 내가 제일 문제인 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매출액이 강하게 나와준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을 안 해도 되는데 매출액은 불확실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자본가들의 선택은 심플해. 그래도 그냥 그걸 갖다가 자산을 늘려놓는 게 안전해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안 쓰면 그러면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계속 안 나와버리면 그 자산도 쓸데없는 자산이 돼버려서 실질적인 평가액은 계속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렇게 정체된다는 걸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옛날 같은 사이클 안 나오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는 이런 식의 기업들 이를테면 뭐 전체적으로는 총자산이 회전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M&A든 뭐 비효율적인 자산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디맨드는 우리 만약에 중소형 기업이다. 근데 캐티브는 잡고 있는데 뭔가 막 캐파를 늘리지 못한다. 근데 당장 망할 것 같지 않고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괜찮다. 그러면 배당이라도 하겠다라는 등 이런 식의 기업들만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대규모 캐펙스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가야 되지 않겠냐. 나이브하게 보면 배당과 관련된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구조적인 사이클로 우리는 이미 지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공교롭게도 분기당 10%를 깨고 내려온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 일드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렇게 돈을 많이 지고 있고 가게도 실질적으로는 저축 상태고 정부도 실질적으로 저축 상태라서 일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그마한 일들만 나와도 다 열광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차트를 근데 말씀드렸고 제일 문제는 옆에 이제 오히려 나 이 그림이 더 히트였는데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트라우마처럼 부채에 대해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IMF 트라우마 그러니까 IMF가 아니라 금융위기 트라우마. IMF 트라우마는 달러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어떤 보유욕구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그때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이렇게 줄이면서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그렇게 바뀌기는 했죠. 야, 근데 금융위기 쉽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 순이자 비용 보면은 정말 이거 IFRS 효과도 있습니다.
그때 확 늘어난 거는 IFRS. 이 정도 나온데. 근데 이제 IFRS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외로 실질적인 봐도 뭐 순이자 계속 비용이 뭐 물론 기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순이자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체질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건 맞아요. 그 체질에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글로벌리 디맨드는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라든지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분자를 압력하니까 한국에 대한 PBR은 전 세계에서 꼴찌를 맞닥뜨리고 있다. 진짜 꼴찌던데. 네, 꼴찌예요. 진짜 꼴찌더라고. 내가 그냥 농담으로 내가 꼴찌 했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대만도 우리랑 어쩌면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데 대만은 총자산 회전율이 우리보다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50%에서 60%. 어떻게 해야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이 일어날까? 야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매출이 일어나는 쪽으로 사실 찾아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확실성을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장은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활동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액티비스트가 생각을 해요. 있어야겠죠. 뭐 IMF 때처럼 기업들이 다 망하면 그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망할 수도 없어요, 지금. 망할 수도 없어. 안정성이 빚이 너무 높아졌어. 안정성이 너무 높아져서 만약 이 정도 총자산 회전율이 내려가 있으면 망해야 돼. 아까 신종호 팀장 맞아요. 말대로 아침에 발표할 때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확 이유가 안 망하고 슬슬 망하는. 슬슬 망하는 금리도 정말 계속 낮아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연명하는 회사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부채를 많이 빌려서 성장을 갖고 가고 이런 나라들은 90년대 우리가 겪은 것처럼 망하면서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금리도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저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낮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그래서 이제 주문하는 게 이렇게 뒤늦게 막 내리고 이러면은 지지부진 90년대에 일본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상황을 가는 거예요. 좀비 그러니까 기업도 안 죽고 지지부진 6페이지 그림의 의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베 하면 요새 죽일 놈이니까 뭐 죽일 놈 뭐 그런 분위기니까 아이고 안들 일본어로 듣는 사람 아니 뭐 죽일 놈으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베가 일본 애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일 것 같아요. 그죠? 걔네들의 입장이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니 딴 게 아니라 아베노믹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아베가 뭐 영향이 아니라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짜증나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선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같은 애들도 미국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아메리칸 좋겠어요. 퍼스트지 뭐. 예, 거기다가 같은 애들이라. 예, 아베 같은 사람도 보면은 걔네들 입장에선 좋겠죠. 다른 나라들한테 안 왜냐면 나쁜 아베노믹스 거니까. 추천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 그죠? 아니 그 20년 동안 그랬는데 뭐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우파 세력들 다 좋겠어요. 근데 뭐 경제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당연히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6페이지의 그림인데 결국 배당주가 계속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일본을 보면 우리도 계속 괜찮다는 이게 얘기. 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배당주가 토픽스를 계속 그러니까. 우상향하면서 가는데 2000년 초반에 일본의 총자산 대비 배당금은 0.4% 정도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일본도 10년물이 1%에서 0.5%까지 내려가는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도 요만한 일들을 주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주는 사이클, 그 사이클을 본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갖고 가는 그 워킹되는 메커니즘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펙스보다 배당금을 주는 비율이 조금은 비슷해지는 상황과 같고. 성장이 정체되니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전략적인 판단에서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이쪽이 확실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1900, 200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2000, 2200, 2300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회전율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자사주 사가지고 대형 코스피 상위 종목들 자사주 대량 사서 대량 소각하면 지수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죠. PBR 낮아지는 건 그러니까 막을 뭐,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기보다 할 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용인하고 또 배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고. 근데 비우적. 근데 이제 왜냐하면 자사주 이런 거 하면 뭐 상속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근데 사지 않을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내수도 안 살아나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주가 입장으로 그냥 배당금도 들어오고 캐피탈 게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가면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의 서큘레이션도 발생해요. 주식시장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뭐 펀드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또 자산 시장의 또 한 축인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내수나 소비를 올리는 방법 가운데 자산 기반한 소득을 늘리는 방법만이 지금 글로벌리 그래도 워킹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좀 주가도 소비의 하나의 기반일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야 뭔가 또 뭐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집적금융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통해서 자본을 소싱 받아서 뭔가 투자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뭐 시비나 이런 것들 강하고 뭐 이게 범죄 행위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싱 시장이라는 거예요. 소싱 시장에서 소싱 시장의 가격이 선진국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엉망이게 되면 자금 소싱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이게 우리가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어쩌면 우리가 성장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머징에 벗어나고 있고 그건 맞는데 내가 정말 염동찬 영화는 얘기했지만 빨리 MSCI 360 편입돼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그치. 이제 방법은 많은데 참 그게 하나하나가 안 되니까 덩치가 남아 내가 시장을- 이게 나 같은 약간 내 별명이 패티폭스예요. 살찐려고 우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얘네들은 알아. 네. 혜린이가 지금 지어줬지. 모 매니저로 있는. 근데 나같이 살찐 애가 짧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덩치 이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이게 여러 가지 급한데 내가 사실 하나 제일 걱정되는 거는 시장에 관련된 분들의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아니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 뭐 그거 있었던데요. 여의도 애널리스트와 내가 코미디 한다 그랬다 내가 진짜. 거기 아는 사람도 앉아 있더라. 아 그러니까요. 아는 분들 안 모주권사 되시는데. 리서치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좀 제도상인 것들. 근데 그거는 뭐 성장통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냐 아니냐의 골목길인 것 같아요. 길목길에 서서 이제는 기업들도 바뀌어야 되네요. 경영자들이 정말 돈이나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자꾸만 주식을 자사주사가 소각하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줄 알는데 그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니 뭐 경영자 성과에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넣어야죠, 당연히. 자사주 소각하면 자기 손해 보는 줄 안다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는 그래요.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기보다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PBR이 낮아졌고 그렇다면 뭐가 변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암울하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좀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의 PBR이 0.8배가 조금 내려간 수준인데 절대 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진짜 슬프다. 싼 건 맞는데 싸다고 ROE 얘기를 쓸 수- 7.5%. 그러니까 레벨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연말에 갔을 때 오히려 총자산 회전율은 더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ROE 그냥 정말 한 배가 가려면 ROE가 10% 나와야지. 그렇죠. 10% 나와야죠. 그러려면 분자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녹록하게. 왜? 글로벌리 환율이 다들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낮추고 수요를 없으니까 자기네 통화 가치를 낮추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분자를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근데 이머징은 분모도 못 줄인다. 근데 우리는 분모를 줄일 바는 그치. 그 정도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머징은 부모를 못 지르는데 우린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8페이지 내용을 신중호 그러니까. 최강 이코노미스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우리나라는 거죠. 이런 나라잖아 지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8페이지 보시면 정말 너무 안정적이지. 너무 안정적. 일단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이 금융 98년은 솔직히 비교할 수 없고요. 금융 서브프라임 때 보셔도 서브프라임 때 그 한 번 내려갔던 거하고 지금하고 수준 보셔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도 별로 뭐 그렇게 타격 없어요. 자꾸만 IMF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버릇이 있어요. 과거에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안 좋았던 거랑 있으면은 그게 이 블룸버그에서 데이터 뽑히면은 비교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1980년하고 비교가 되는데 98년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데 1930년 미국 비교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 1930년 지표가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뽑혀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자꾸만 그려보면 비슷하죠. 안 좋을 때니까 수요 줄어들 때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자유주의 무역 시대일 때하고 완전히 비자유주의 무역 시대일 때하고 비교한다는 게 웃기는 거고요. 거기다가 근본위제가 1971년에 끝났어요. 결제 통화가 달러인 거하고 결제 통화가 금일 때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되게 웃기는 그러니까 요즘 얘기거든요. 가장 유행하는 게 1930년대 비교를 하는데 그건 나도 동의하기 힘들어. 그 왜냐하면 아니 말도 안 되게 너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무 다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트 체제가 정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게 큰 문제예요. 가트. 생각보다. 그런데 그게 47년에 정립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최저 관세가 20%인 시대하고 최고 관세가 10%인 시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시대 안 오고 1930년 같은 대공황 시대가 글로벌리하게 안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상황을 봤을 때는 외환위기는 없다. 적어도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게 8월 9일 날 발표했어요. 그 국내은행의 차입 가산금리가 5월에 좀 늘었어요. 5월이 그 미중 무역 분쟁 얘기 좀 갈등 나오면서 조금 이거 글로벌하게 안 좋나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늘었는데 이 BP니까 63bp로 늘었었는데 이게 6월하고 7월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화 가산금리라서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돈 빌리는 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년물 CDS 프리미엄 자체도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에서 한국을 위험하게 본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9페이지인데 최근에 이머징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제일 끝에 2019년 쪽만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를 많이 내렸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외 금리차라는 개념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다 같이 내렸는데 뭐. 아니 터키 같은 나라가 내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애들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제 내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긴 정말 터키 같은 외환위기 나오던 나라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터키는 약간 블랙스완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터키 채권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끝까지 가줄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예, 한국도 아시아의 문제는 원 달러가 뭔가 위가 열려버린 느낌이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왼쪽 위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원 달러 환율로 봤을 때 분명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황의 원 달러 환율은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위안 달러 환율로 보셨을 때는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 넘어간 게 분명히 원 달러 환율 1,200원을 깨는 데에는 일조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대로 만약에 위안 달러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었으면은 원 달러 환율 움직임 자체도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나면서 그래도 1200에서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 성장률 펀더멘탈을 그대로 반영을 해버린 거죠. 위안화가 못 받쳐주니까.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받쳐줄 요인도 없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펀더멘탈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그림이 왼쪽 밑에 있는 이머징 통화 인덱스하고 원 달러 환율이에요. 이머징 통화 인덱스하고 원 달러 환율은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더 강세다라고서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버텨주는 게 프리미엄이 조금 있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벗겨져 버린 느낌이에요. 일본 문제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벗겨져 버렸고 경제 성장률만으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 2.05% 나오거든요. 2.05%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치면 2% 생각하시면 1250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열어놓는 거 펀더멘탈로 리저너블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오버슈팅 아니라도 1250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원화가 같습니다. 좀 약해졌을 때 좋아지는 업종들이 IT와 자동차인데 이런 것들이 좀 되려나? IT하고 자동차 제가 근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번에는 경제지표는 사실은 별로 볼 게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19페이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9페이지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한국 수출물가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인데, 수출물가지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수출 기업들한테. 근데 이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튀긴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YOY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물가가 적어도 지금 상황보단 낮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한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은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내려갔던 거 조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래도 제일 문제가 우리 모든 거 가장 불확실한 요인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분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신종호 팀장이나 최강 이코노미스트나 다들 뭐 얘네들이 환율을 갖고서 이렇게까지 갈까 했는데 뭔가 이게 확전되는 느낌인데 어때 보여요? 신승양 생각은? 기본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그 1년 동안에 협상을 통해서 니네들의 환율을 어떻게든 절상을 시키겠다라는 미국의 의지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작용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근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미나 다니거나 뭐 일견 좀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뭐냐, 중국도 결국 지금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화를 쓰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일 때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기축 통화로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도 아마 타결을 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게 되면 이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한, 당장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갈등을 만들겠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갈등을 만들었을 때 종착지가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중국의 위안화의 강세라고 치었을 때, 그 위안화 강세가 만들어졌을 때 중국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이 뭘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준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위상 강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로 좀 그러니까 봉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일단은 타임플로우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를 딱 해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타임플로우상으로 보시면은 3월에 인민은행에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왜 이렇게 협상이 느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협상이 느려라고 얘기한 다음에 6월 말에 G20에 가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7월에 별 얘기가 안 나오니까 8월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 플로우상으로 보시면은 환율에 대해서 협상을 3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7월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재성은 이전에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월에 얘기했던 게 내년 8월까지는 협상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안 하면은 그 뒤에는, 지금까지는 관세 매길 수 있는 거 다 먹였잖아요. 근데 관세를 매기고 나니까 IMF나 이런 데서 논문으로 자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거다. 그러니까 관세를 더 이상 못 높인다고 중국에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1년이 지나면은 그냥 수출 금지 조치를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1년이란 데드라인이 있고 우리는 관세 말고 그냥 막아버리는 수출 금지 조치도 있다. 그게 무서운 말이었더라고. 예,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지켜보셔야죠. 근데 저는 여전히 내년 초에 협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선거 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오케이. 유가 부분은 뭐 나중에 최재현 연구원 하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부분 우리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쭉쭉 한번 퀀트 때부터 얘기했죠. 아까 네. 했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먼저 좀 외부 요인이랑 좀 내부 요인이랑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부 요인 쪽에서 좀 주식이 좀 비싸게 받아도 되는 시장이냐라고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는 건데, 두 가지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는 이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의 영역에 위치한 채권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까지 올라가 있다. 이 채권이 마이너스인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기는 하지만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만큼 수익률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사줄 거다. 이것보다 더 낮은 금리에 사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채권금리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금 가격이에요. 금 가격이 뭐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난주 후반에 좀 시장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금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저는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주식시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그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이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리스크 온으로 돌아선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이 주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높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국은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겠지만 ROE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EPS가 떨어지니까 ROE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본은 이미 그동안 번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대외적, 대내적 상황 모두가 좀 밸류에이션을 좀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정말 우리가 PBR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PER 보니까 뭐 한국 주식가 뭐 할인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예 좀 EPS가 하향 조정되니까 그러니까. PR은 많이 또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게 EPS가 하향 조정될 때는 PER을 보는 게 의미가 좀 없는데 없죠. 이게 싸다 비싸다고 안 좋게 보는 판단하기가 사람들은 또 어렵죠. 계속 이 PER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PER 그쵸. 싸지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PER이 우리가 올라간 뭐가 것보다 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성장, 그러니까 동일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닝도 올라가는데 PER이 올라가는 거는 그 어닝의 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좋아하는, 기대감이 많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EPS가 내려가는데 PER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 기업이나 이 국가에 대해서는 성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머징이든 선진국이든 대비해서 보면은 한국의 PER이 급격하게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할인율이 네. 한마디로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이 나라에선 접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PER이라는 게 할인율이 빠졌다는 거는 PR은 안 싸고 PBR은 싼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ROE가 효율성이라든지 낮으니까. 성장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 지표는 아까 최강 에코노미스트가 뭐 특별히 말할 거 없는데 어때요? 요번 주는 별 게 없어요. 그럼 발언들 좀 볼까요? 지금 발언들도 보면은 사실 21페이지에 커들로 왜 이렇게 격한 말을 했지 커들러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한 거죠. 우리는 제로 관세라든지 뭐 제로 보조금, 제로 비관세 장벽, 평평한 운동장. 그래서 지속적인 무역 갈등은 계속될 수 있죠. 뭐 관세를 내리거나 관세를 내리기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 조작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저기 23페이지에 유럽 쪽은 이탈리아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2020년 예산안에 감세안을 상당히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재정 적자 목표 하향 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그거보다 나는 미국 내에서도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한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오히려 폴 크루그먼 교수 얘기한 거를 더 그래? 봤고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제 위안화는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폴 크루그먼 교수가 레이건 대통령 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교수예요.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인데 이거 보시면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상황에선 트럼프가 압박이 너무 세다라고 저는 보고 얼마 있는 전에 것 같아요. 기사를 봤는데 IMF도 중국 환율이 조작은 아니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시장 반영? 데드라인, 데드라인 그러니까 그 결정. 협상을 위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이지 않겠냐. 선거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거 아니 전에 끝내야 근데 되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선거가 없잖아요. 데드라인이 있는 미국이랑 데드라인 없는 중국이면 그 얘기를 맨날 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이길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건데 이긴다기보다는 급하게 가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분쟁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스피드로 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재선이 언제죠? 그 5월 몇 월이지? 어쨌든 3월 이후잖아요. 전인대 이후잖아요. 근데 중국이 법제화라는 거, 5월에 미국이 시비를 걸었던 법제화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게 전인대예요. 그래서 왠지 느낌에 전인대에서 뭔가를 조금 그래도 법제화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고 거기서도 있어요. 안 나면 정말 머리 아파져.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뭐 저는 다다음 주 G7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네요. G7에서도 무슨 얘기 하긴 저 뭐죠? 플라자 합의도 G7에서 결정된 거긴 그래요? 한데. 그게 예. 사실 지금 잠겨져 있지만 EU도 합의 없이 브렉시트 나올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거의 뭐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 그렇게 것 가는 분위기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10월 31일에 EU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합의 없는 상황이잖아 아직. 저는 이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때 돼 가지고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도 없고 일단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월 31일까지는 노딜 없다. 뭐 그렇게 하다르고 어다르지만. 예, 아니 근데 브렉시트 부도 만들어놨고 지금 대처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3년 정도 돼가지고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결론 냅시다. 내가 봤을 때는 1900은 지켜질 것 같고 반등이 나오는데 뭔가 시장의 촉매제가 아직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화두는 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PBR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ROE가 왜 이렇게 낮을까? ROE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뭘까? R이 아니면 E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약간 자사주 같은 거고 뭐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힘든 상황이 상황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하는 사람 늘어났고 뭐 일부에서 저희 하우스 보러 야, 너희들이 완전히 꺾어야 돌아선다는 소문도 있는데 좀 약간 우리도 약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돌아서길 바랍니다. 저희 몸을 한번 불살려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차이다 보면 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정말 성장통에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점점 강해져요. 맞습니다. 근데 저 성장률 낼 때 보통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낼 때 그 성장률이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 먹을 만한 나라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동아시아였고 한국의 IMF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블랙스완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터키 조금 집중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터키가 있어요. 터진다고 블랙스완이 올까? 전 세계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이 터진다고 전 세계가 블락스완은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터키가 그래? 터져도 분명히 사람들 빠지잖아요. 막 일부 증권사에서 뭐 터키 채권 사야 된다고 막 이러던데 그거 위험하겠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심해야겠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브라질 샀다 물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꽤 있길래 사람들이 그런 거 노리는 거야. 터키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는데 네. 한국도 아시아의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나중에 그걸 네. 한번 아이디어로 IMF 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예. 봅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